안녕하세요. 오늘 냉동공조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지 내가 이제 설명을 했고, 또 특별히 미국 냉동공조협회의 자료를 가지고 냉동공조라고 하는 분야가 앞으로 어디에 이제 사용이 되고, 또 여러분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한 대로 Refrigeration and Air Conditioning 스테커라고 한 사람이 쓴 매크로윌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 책 텍스트를 여러분이 이제 구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교실에 이제 가게 되면은 강의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강의 노트를 이제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먼저 시작을 하면서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이번 학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SI 단위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미터, 킬로파스칼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을 할 텐데, 맨 뒤에 가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냉방부하, 그 다음에 난방부하, 이 부하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책이 미국에서 나온 책이고, 그 미국 책은 여러분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인치, 파운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인치, 파운드 시스템으로 이제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우리가 이제 다 설명할 때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교과서는 이제 사용할 것이고, 물론 여러분 노트에 이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SI 유닛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참 시험 관련해서 시험은 여기 보다시피 책도 영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노트도 영어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도 다 영어로 이제 나니까 반드시 영어로 된 그런 그 문제를 풀고, 그리고 연습을 하고 이제 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지금 보여주는 이 두 페이지는 단위하고, 이거 단위를, 이제 다른 걸로 컨버트 할 때, 거기 컨버션 팩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조하도록 기본적으로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위들, 이걸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이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거 나와 있는 거는 미국의 냉동공조 학회에서 나온 이 커다란 핸드북이 있는데, 그 핸드북에서 두 페이지를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복사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혹시 단위 변환을 해야 될 때는 이 테이블을 이제 가서 보면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HVAC&R 이렇게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이제 가서 보면 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그 다음에 refrigeration, 이게 이제 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위에 가서 보면 이제 그림이 하나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그래서 이 그림에는 하나의 이제 빌딩이 있고, 그 빌딩 옆에 조그마한 여기 서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서라운딩해서 이제 주변 환경이 있고, 그래서 냉동 공기조화, 특별히 이제 공기조화라고 하는 거는 빌딩, 여기 이제 있는 빌딩, 이 빌딩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것들하고 가서 보니까 열적, thermal, environmental interaction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열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또 환경적인 어떠한 그 교류가 이제 일어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공기조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빌딩, 그다음에 그 빌딩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공기조화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걸 우리가 서브시스템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래서 이 빌딩과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으면 여기 이제 24도, 2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저 밖은 35도에서 이제 40도 정도가 이제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밖에서 안으로 이제 열이 들어오게 돼요. 겨울처럼 반대로 여기가 24도를 유지하는데 저 밖은 영하 5도가 되기 때문에 밖으로 이제 열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thermal interaction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environmental interaction은 이 빌딩을 짓고, 그러면 조그마한 이런 그 창문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창문을 통해서 저 외부에서 공기가 조금씩 들어오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밖에 오염된 공기가 있고 이러면 그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내부의 공기의 질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environmental interaction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기조화를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빌딩 안에 사는 그러한 그 거주자들에게 comfort and health 이렇게 안락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락감과 이제 건강을 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밖의 온도가 예를 들어 여름철에 40도다 이렇게 이제 40도, 빌딩은 대충 24도 정도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40에서 이쪽으로 해서 25도로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열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만한 크기의 냉동 공기조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5kW가 들어오면 최소한 5kW를 제거할 수 있는 냉동 공기조화 기기를 우리가 이제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ooling and heating load. 그래서 냉방부하 그다음에 난방부하라고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들어오니까 그만큼을 제거할 수 있는 냉동기계를 이제 설치해야 되고 얼마가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만큼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난방기기를 우리가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빌딩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환경이 있으면은 빌딩과 이 서라운딩 이 사이에 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트랜스미션이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번 학기 냉동 공기조화를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 전달을 듣고 이걸 수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열이 얼마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거 자체를 계산하지 못하면 그러면 냉동 공기조화 그 과목을 수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냉방부하가 얼마냐, 난방부하가 얼마냐, 최소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산하느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섹션에서는 히딩, 그 다음에 쿨링, 로드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줄 겁니다. 이건 거의가 다 열 전달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열이 전달이 될 때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열 전달 프로세스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거고 또 냉동 공기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있어야 돼, 이퀴먼트가 있어야 되고 또 냉동 공기조화 어떠한 면에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쓸 거냐, 또 에너지 비용은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됩니다. 다만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야기하지만 컨트롤은 여기 냉동 공기조화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고 따로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공기조화 아니면 냉동 이걸 하기 위해서 공기조화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제목에 오리지널 베이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오리지널 베이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그림에 가서 보면은 이 그림은 오리지널 베이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아니고 이 그림은 밑에 여기 제목이 있는 것처럼 센트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센트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면 냉방과 난방이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는 냉방이라는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냉방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된 것은 이제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미국이 아무리 이제 발전했다 해도 냉방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리지널 베이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겨울철에 난방을 하는 겁니다. 난방.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에게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센트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중에 공기조화 부분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기조화 부분만. 자, 여기에 보면은 팬이 있고 그래서 빌딩이 여기 가서 보면 오른쪽에 이제 빌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빌딩이 있고 그 빌딩 안으로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이와 같은 팬, 그 다음에 닥트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빌딩에 들어가서 공기조화 다 이룬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걸 하기 위해서 위에 가서 보면은 리턴 에어 팬이 있고 또 이쪽에 많은 닥트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전체를 우리가 센트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서 보면 여기에 이쪽을 가서 한번 좀 크게 해서 여러분에게 좀 보여주겠습니다. 가서 보면 여기에 이름이 히팅 코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 여기가 쿨링 코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공기 조화를 하기 위해서 열을 이렇게 공급하거나 열을 빼앗는 이와 같은 그 기기를 우리가 코일이라고 부를 거예요. 코일. 코일은 뭐냐? 열교환기예요. 그러니까 쿨링 코일 그러면 쿨링 코일 거기에 차가운 물이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이런 브라인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기가 이쪽으로 이제 전달이 되게 되면 공기가 이제 차가워져서 차가워진 공기가 저 안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안쪽에 들어서 빌딩에서 열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와 같은 구조로 돼 있고 여기 히팅 코일이라고 하면 저 외부에서 뜨거운 물을 여기다 이제 공급을 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팬이 바람을 불게 되고 그러면 이 열교환기를 통과하게 될 때 공기의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저 빌딩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겨울철에 저 빌딩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럼 공기의 온도는 이제 차가워지니까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리지널 베이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은 뭐냐 하면 여기에 쿨링 코일이 없는 거예요. 쿨링 코일이 없이 오직 히팅 코일만 있는 나머지 팬이나 이런 모든 건 다 있는데 쿨링 코일이 없는 거 이걸 우리가 오리지널 베이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940년대 50년대 이제 가면서 냉동기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됐어요. 커다란 냉동기 뭐 작은 냉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쿨링 코일을 우리가 이제 설치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여름철에는 냉방을 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이런 기계를 우리가 센트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 가서 보면은 공기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댐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댐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팬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나머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닥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겨울철 같으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습도가 낮기 때문에 습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휴미디파이어를 이제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습기를 이제 여기다 이제 달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이제 가는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으로 이제 가서 보면 공기가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빌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빌딩 다 돈 다음에 다시 이렇게 리터닝 닥트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데 자, 그러면 겨울철 같으면은 따뜻한 공기가 저 빌딩으로 들어갔다가 거기다 이제 열을 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공기가 이제 차가워지게 돼요. 차가워지게 되니까 다시 이놈을 다시 이 히팅 코일에서 공기를 다시 데워갖고 그래서 공기를 다시 보내주고 해서 하나의 클로즈드 서큐트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여기 이그조스트 에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쪽에 아웃도어 에어라는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공기 여기 있는 거 한번 불어넣고 그래서 계속해서 돌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이론적으로. 근데 어떠한 문제가 있냐? 공기가 빌딩 안에 이제 한번 들어가면은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빌딩을 이렇게 한번 돌고 나면은 그러면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그걸 공기를 그대로 보내면 한 30분, 1시간 그 공기가 계속 순환하게 되면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환기를 해야 된다. 그럼 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빌딩에서 공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 여기 나오는 공기 중에 한 15%에서 20% 정도를 밖으로 버리고 그 버린 만큼 여기 아웃도어에어 이쪽에서 15 내지 20% 정도를 밖에서 상쾌하게 프레시한 이와 같은 에어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닥트를 통해서 한 80에서 85%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밖에서 15% 내지 20% 정도가 들어와서 다시
쿨링 코일이든 아니면 히팅 코일이든 이걸 통해서 그래서 데워지거나 아니면 차가워지거나 해서 그래서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 벤틸레이션 여기 나와 있는 밖으로 한 15% 정도 버리고 그다음에 밖에 있는 공기 상쾌한 그런 공기를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벤틸레이션 환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베이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다. 이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야기한 거는 여기 가서 보니까 all air single zone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잘 모르니까 지금은 어쨌든 all air 시스템이 있고 all water 시스템이 있고 싱글 존이 있고 그다음에 멀티 존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제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 모든 거를 이번 시간에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가르쳐 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가서 보면은 찬물을 내주는 이와 같은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고 저 쿨링 코일에 그다음에 뜨거운 이 열을 대주는 이와 같은 장치, 보일러라고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건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2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오리지널 시스템, 오리지널 베이직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그건 난방만 하는 거예요. 그 난방만 하는 거 여기에다가 쿨링하고 디휴미디피케이션,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습기를 빼내야 돼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디휴미디피케이션, 제습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더하게 되면 그러면 여름철, 겨울철 할 거 없이 냉난방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센트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서 보니까 variable heat sources within the space zone are divided into many sections and the air conditioning system becomes more complicated.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서머미터 아니면 서멀 이 컨트롤러 하나를 가지고 전체 이 빌딩의 온도를 이제 조절하는 싱글존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커지고 이렇게 큰 병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군인들이 거주하는 이와 같은 커다란 그와 같은 그 빌딩이 된다든가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여러 섹션으로 나누어서 각 섹션에서 필요한 대로 공기 조화를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복잡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2에는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뭐냐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 자,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까 본 것처럼 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닥트, 우리가 이제 봤듯이 이렇게 공기를 날라다 주는 에어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 이제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냉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차가운 물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 다시 말해 차가운 물 아니면 차가운 브라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는 이런 기계를 우리가 보통 칠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칠러.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히팅 코일이 있었어요. 난방 코일. 그 난방 코일에 뜨거운 물을 대주는 이와 같은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장치를 우리가 히팅 시스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쉽게 우리가 이제 보일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일러.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공기가 열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을 뺏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습을 할 때도 있고, 가습을 할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공기는 100% 드라이 에어, 100% 에어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워터 베이퍼, 수증기가 이 안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수증기의 양을 늘려주면 우리가 가습을 한다고 얘기하고, 수증기의 양을 우리가 줄여주면 우리가 제습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물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매스 트랜스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온도를 높여주면 우리가 히팅이라고 이야기하고, 온도를 낮춰주면 우리가 쿨링, 난방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건 히트 트랜스퍼, 열 전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서는 히트 트랜스퍼, 그 다음에 매스 트랜스퍼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매스 트랜스퍼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워터 베이퍼, 수증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을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연력각지 1법칙, 2법칙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스템을 좀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루게 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동 공기조화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스테디 스테이트 프로세스만 다룬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든 온도든 무엇이든 그 물성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냉동기를 켰을 때 아니면 공기조화기를 켰을 때 처음에 5분, 10분 정도는 압력, 온도 여러 가지 이제 물성치가 이제 다 변하게 돼요. 이런 상태는 사실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5분, 10분 정도 지나서 모든 이 베리어블들이 변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열이 얼마가 들어가고 열이 얼마가 빠져나가고 또 습기가 얼마나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정상 상태에서의 프로세스만 우리가 이제 다룬다고 하는 거, 그걸 이제 먼저 기억하면 좋겠고, 자, 펀더멘털 컨셉스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연력학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1법칙,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력학 2를 들은 사람은 충분히 다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 2법칙은 이 우주공간에 연력학 2법칙을 위배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연력학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혼합 매체의 물성치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에어 컨디셔닝 할 때 그 미디움이 되는 게 공기 드라이에어하고 그 다음에 워터 베이퍼 이 두 개를 이제 합쳐놓은 혼합 매체예요. 그래서 이 혼합 매체 여기 두 개를 합쳤을 때 엔탈피가 어떻게 변하고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고 열을 넣었을 때 또 열을 뺐을 때 그 다음에 수증기를 넣었을 때 수증기를 뺐을 때 이 혼합된 모이스트 에어 습공기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또 동시에 이 냉매라든지 아니면 물 혹은 공기를 빌딩 안으로 아니면 기계실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파이프를 사용해야 되고 또 덕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파이프하고 이제 덕트를 사용하면 그러면 반드시 압력 강화가 얼마인가를 계산해야 돼요. 그 압력 강화 계산이 돼야만 펌프라든지 아니면 팬 이런 것들의 이제 성능 커브를 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 메케닉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 메케닉스 이제 2가 있는데 사실 플루이드 메케닉스 2를 들어야만 무디 선도나 이런 걸 사용해서 압력 강화 계산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듣는 것도 이제 필수지만 어쨌든 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연력학 그 다음에 열전달 이거 이제 듣는 것이 이 과목의 이제 선수 과목이라고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자, 냉방부하 그 다음에 난방부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열전달을 이제 수강을 하고 또 그 열전달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덕션 모드, 그 다음에 컨벡션 모드, 레디에이션 모드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이 3학년 말에 가서 이걸 공부하고 그리고 이거를 응용해서 지금 우리가 공기조화 이 냉난방 시스템에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냉방부하, 난방부하를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이 난방부하, 냉방부하 이거 계산하는 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리를 이제 우리가 가르쳐 줄 겁니다. 근데 이거 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사전 지식으로 컨덕션, 그 다음에 컨벡션, 레디에이션, 히트 트랜스퍼가 뭔가를 분명히 이제 알고 와야 된다. 또 컨벡션하고 레디에이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복합 열전달, 컴바인드 히트 트랜스퍼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와야만 이 코스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에어컨디셔닝 미디움은 위에서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100% 드라이에어가 아니고 드라이에어하고 그 다음에 워터 베이퍼 이 두 개가 이제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 베이퍼의 양이
보통 한 2%에서 4% 정도 이제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스트 에어의 물성치를 구하는 거, 이걸 가지고 열을 주거나 열을 빼거나 아니면 습기를 주거나 아니면 습기를 빼거나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연력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이런 걸 공부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사이클로메트릭스 아니면 사이클로메트리 습공기 연력학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연력학을 들었으면 연력학 과목의 후반부에 가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연력학이 워낙 많은 이런 그 토픽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사이클로메트릭스 그 습공기를 많이 공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번 학기에는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이 노력을 기울여서 습공기 연력학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 냉동 공기조와 이 부분에서 냉방부화나 아니면 난방부화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냉동기 아니면 공기조화기의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습공기 연력학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코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SI 유닛만을 이제 사용하고 뒷부분에 냉동부와 그 다음에 난방부와 이거 이제 계산해서 전체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에 적용하는 이 부분에서만 브리티시 유닛, 잉글리시 유닛을 조금 사용할 텐데 이건 뭐 여러분에게 그때 가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히팅, 벤틸레이팅, 에어 컨디셔닝, 리프리저레이션 이거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거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 자, 환경 문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존 레이어 디플리션. 그래서 오존층 붕괴라고 한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린하우스 워밍,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그 다음에 오존층 붕괴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파워포인트 PDF 파일을 이제 보내줬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면서 이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일단 먼저 여기 있는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있는 새로운 그 PDF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클로로플로로카본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앞에 C,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S 이걸 따서 CFC라고 이제 보통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CFC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프레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프레온은 이제 틀린 말이고 CFC가 이제 맞는 겁니다. 가서 보면 클로로플로로카본 CFC가 destroy the ozone layer. 오존층을 붕괴한다. 오존층은 뭐냐 하면 a shield against UV radiation 이렇게 돼요. UV 레디에이션에 대해서 보호막 장치를 하고 있는 오존층을 붕괴한다. 이거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CFC에는 어떤 것이 있냐? 우리가 이제 여기 이번 학기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가면 여기 R 번호가 붙어 있는데 R이라고 하는 거는 리프리저런트라는 거예요. 냉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R12, R11, R113, R114, R13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they are CFCs are partly responsible for the greenhouse warming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도 CFC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 있고, 그래서 CFC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7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CFC 규제를 위한 이와 같은 의정서 아니면 협정을 맺었어요. 그 협정을 우리가 몬트리올 프로토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원래 몬트리올 프로토콜에 따르면은 CFC는 선진국의 경우 1996년 1월 1일까지 완전히 다 지구상에서 없애는 걸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개발도상국은 조금 더 유예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오존층 붕괴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냉매를 사용해서
그래서 냉동 아니면 공기 조화를 지금 이루고 있다. 그것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이 문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 오존 레이어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지구가 있고 지구. 그다음에 지구가 있고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이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이제 UV radiation, ultraviolet 자외선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가면 오존 레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존층. 자, 오존층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가서 보면 스트래토스피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트래토스피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성층권입니다. 성층권은 얼마쯤 되냐? 가서 보니까 10km에서 50km, 여기 땅에서부터 10km에서 50km. 그래서 보통 한 25km 정도 요런 데 있는 거다.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성층권에 있는데 이 성층권에 있는 이 오존층이 뭘 하느냐?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오염물질이 이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염물질. 그 오염물질은 크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CFC, 클로로플로로카본, 그 다음에 HCFC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HCFC는 앞에 하이드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로클로로플로로카본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존층을 붕괴시키는 그런 물질이에요. 어디에 이제 주로 많이 쓰이냐? 에어로솔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냉매로 여기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 이제 만들고 나면 그러면 이걸 깨끗이 세정을 해야 돼. 이런 모든 세정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다 오존층을 붕괴시키는 CFC, 그 다음에 HCFC 이런 가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존층을 붕괴시키는 그런 1차적인 물질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할론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헤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할론은 여러분이 할론 소화기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할론 소화기. 그래서 소화기 안에 들어있는 거에서 불이 나면 이걸 다 끄면은 잔재가 하나도 남지 않고 불이 이제 잘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에 사용하는 소화 이 액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할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스티사이드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벌레를 잡는데 사용하는 구충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메틸 브로마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량 사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상에서 방출이 되면 그러면 저기 대기 성층권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이게 이제 CFC예요. CFC. CFC 가서 보면 요 안에 카본이 있고 그다음에 플로린이 있고 그다음에 가서 보면 여기 하나 둘, 뭐 예를 들어 이게 세 개의 클로린, 염소가 있습니다. 이 클로린. 자, 그런데 이 성층권에는 뭐가 있냐면 오존이 있어요. 오존이 어느 정도 두께로 있냐면 1mm 내지 2mm 두께로 있는데 그 1mm, 2mm 그 두께로 전체 지구를 이제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전체 지구를. 자, 이렇게 이제 지구를 감싸고 있는데 여기 이제 CFC나 아니면 할론이나 아니면 메틸 브로마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저 대기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CL이 이제 나와서 이 CL하고 오존은 있는 것처럼 O3예요. O3. 그래서 O3하고 그 다음에 여기 CL하고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CL하고 O가 이렇게 결합이 되고 오존이 여기 있는 것처럼 O2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이것들이 없으면은 자연적으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구상에서 이와 같은 그 오존층을 붕괴시키는 오염물질을 이제 올리게 되면 방출을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저 천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저 오존 그 오존의 O3에서 CL하고 이게 이제 결합이 되면은 CL하고 O로 또 하나는 O2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결국은 오존층이 이제 붕괴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오존층 붕괴가 생기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남극 대륙에 생겨 있는 오존층에 구멍이 이제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하면은 미국 아시죠? 그 미국 대륙보다 더 큰 거예요. 미국 대륙보다 더 커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발견하게 됐냐? 사람들이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이런 데 이제 여행하다 보니까 절벽에서 막 사냥들이 떨어져서 막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서 봤더니
산양에 눈이 백내장 이제 현상이 생겨서 결국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절벽인 줄 알지 못하고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남반구에 이와 같은 오존 구멍, 우리가 이제 오존 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오존 구멍이 생겨서 그래서 이것이 계속 들어와서 이 양들에게 UV 레디에이션 직접 이게 조사가 되다 보니까 양들이 이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제 백내장이 되는 겁니다. 백내장이 되고 이게 심해지다 보면 결국 이제 눈을 머는 이와 같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CFC를 줄여야 되겠다 하고 아직 쓰면 안 되겠다고 한 이런 협약을 맺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줄여 나가는 가운데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2019년에 가서 보면은 홀이 옛날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CFC 물질을 우리가 이제 방출을 하면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 이 대기권에 머무느냐 이걸 우리가 atmospheric lifetime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100년 머물러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사용이 됐던 CFC가 아직도 대기 중에 있으면서 오존층을 붕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극에 나와 있는 저런 오존 구멍이 완전히 다 메워져서 그래서 전체가 다 이 오존층으로 이렇게 둘러싸이려면 아직도 7, 80년 더 가야 된다는 거, 그걸 위해서 지금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존층 붕괴에 대한 거고, 오존층 붕괴 때문에 생기는 이와 같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잠시 이따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존층 붕괴 때문에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백내장이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람들 또 유럽 사람들은 이제 피부가 이제 하얀데 이 UV 레디에이션, 이 UV 자외선이 이제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피부암의 발생률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또 피부에 화상과 같은 홍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 또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백내장이 이제 생겨서 사람들 눈이 멀게 되고 또 동물의 경우 특정 면역 세포가 이제 파괴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많은 질병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또 오존층이 붕괴가 돼서 그냥 직접 UV 레디에이션이 들어오게 되면 식물의 이제 생장이 이제 저해가 돼서 그래서 생산성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특별히 바다에 많은 이제 플랑크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플랑크톤부터 시작해서 저 위에 이제 고래까지 먹이 사슬이 쭉 있는데 플랑크톤이 많이 소멸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바다에 사는 이와 같은 어류들도 직접적인 이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곤충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돼서 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과일에 이제 수확 감소가 이제 생기게 되고 또한 물이라든지 여러 생태계에 이제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오존층 붕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삶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학기 이제 여러분이 냉동 공기조화 이거 공부하면서 이제 오존층 붕괴,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이제 설명하게 될 지구 온난화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세상에 이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뭐 LG를 가든 뭐 삼성을 가든 어디 가서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냉동 공기조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물을 겁니다. CFC가 뭐냐? 그래서 또 오존층 붕괴가 뭐냐? 오존층 붕괴 때문에 생기는 영향이 뭐냐? 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들어가야 인터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이거 보기 전에 내가 몇 가지 토픽을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 토픽에 대해서 A4 용지 하나 정도, 이 정도를 써서 여러분이 앞으로 면접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상식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 글로 이렇게 정돈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오존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저 성층권에 있는 오존,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층권에 있는 오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특별히 여름철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날씨가 이제 뜨거워지면은 그러면 오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존 경보 아니면 주의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거예요. 그래서 지표 근처에서 발생하는 질소 화합물의 2차 생성물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존은 광화학 스모그의 원인 물질 중에 하나로서 인체에 아주 매우 유해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생기는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이런 그 오존은 매우 유해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존층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하나 좀 다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오존층 두께를 이야기하는데 그 오존층 아까 그 구멍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 오존층의 두께를 이제 재려고 할 때는 그 오존 농도를 나타낼 때 답슨 유닛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답슨 유닛.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이제 돼야 되냐 하면 200에서 400 답슨 유닛이 돼야 그래야 오존 구멍이 파괴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존층 파괴가 이제 봄이 되면은 남극에 이제 심하게 되는데 200 답슨 이하로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럼 UV 레디에이션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면 오존 구멍이 생기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 답슨 유닛이 어느 정도 두께냐? 1m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뭐 이렇게 두꺼운 게 아니라 전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는데 그 두께가 보통 2mm에서 4mm 정도 되는 게 이게 정상이다. 그것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존층을 붕괴시키는 그와 같은 그 능력을 우리가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 그래서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은 나중에 이제 또 공부를 하겠지만 CFC에는 종류가 이제 많아요. 클로로플로로카본. 여기 가운데 CFC11이라는 거예요. R1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11을 1이라고 놓고 그것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많으면 뭐 1.5도 되고 그것보다 작으면 0.2도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존층 파괴 지수를 정한다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레온 가스라고 이야기할 때 이 CFC11, 그다음에 CFC12, 그다음에 CFC113, CFC114, 그다음에 CFC502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냉매 종류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냉동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냉동 공부하면서 냉동기를 구성할 때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냉매예요. 그래서 이 냉매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냉동 공기주화 산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또 지금까지 많이 사용이 됐던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지금은 왜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형태의 냉매가 이제 사용이 될 거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베이퍼 컴프레션 사이클도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러니까 증기 압축식 냉동기도 공부하게 되고 또 증기 흡수식 냉동기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 흡수식 이제 냉동기를 가게 되면 그때는 보통 우리가 CFC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암모니아하고 물 이와 같은 혼합 매체 아니면 리튬 브로마이드하고 물 이와 같은 혼합 매체를 사용해요. 그래서 흡수식 냉동하고 그다음에 증기 압축식 냉동하고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존층 붕괴 이게 자, 그다음에 아까 이 오존 성층권에 있는 오존 말고 이 지표면에 있는 오존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왜 이 오존이 나쁜가 여러분에게 이제 잠시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존은 O3예요. O3.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돼서 무겁습니다. 이게 무거워서 이 밑으로 이제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공기보다 이제 무거워서 이게 이제 발생하게 되면 오존은 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눈을 자극하고 또 물의 난용성이라 잘 녹질 않아요. 그래서 쉽게 심부까지 이제 도달해서 폐수종 아니면 폐충혈 같은 이와 같은 치명적인 염증 현상 이런 걸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오존은 조금 냄새가 있어요.
무색의 마늘 냄새, 오는 생선 냄새 같은 그런 그 냄새가 이제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존 같은 경우 이 지표면에 있는 것은 10ppm 이하가 이제 돼야 돼요. 그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인체에 매우 유해합니다. 화학적으로 활성도가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방사선하고 비슷하게 DNA, 그 다음에 RNA, 이런 거에까지 이제 작용을 해서 사람 몸에 있는 유전자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오존에 대해서, 지표면에 있는 오존에 대해서는 조금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농도와 그 영향에 대해서는 잠깐 이야기하면 이 지표면에 있는 오존 농도가 한 0.1 ppm 이 정도가 되면 그러면 조금 냄새를 이제 느낄 수가 있고 0.3 ppm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렇게 코라든지 이 기도에 이제 통증을 이제 유발할 수가 있고 0.8에서 1.7 ppm 이렇게 되면 눈, 코를 이제 자극하고 그래서 구강이나 비강에 건조병이 이제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9 ppm이 넘게 되면 폐수종, 그다음에 폐출혈, 폐부종, 급성 기관지염 이런 것도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오존 경보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특별히 아이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모들은 그럼 빨리 아이들을 집 안으로 이렇게 안전한 데로 이제 대피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번 학기에 어쨌든 냉동 공기조와 이걸 이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CFC 종류의 냉매를 사용하는 베이퍼 컴프레션 냉동기, 그 다음에 CFC 종류의 다른 종류가 아닌 다른 냉매 이걸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이 냉동 공기조화가 내가 이야기한 대로 전 세계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유망산업 10대 유망산업 안에 드는 그래서 많은 돈이 이렇게 오고 가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용한 그와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면 최소한 오늘 이야기한 그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이 보고서를 이제 쓰든지 이렇게 할 정도, 이렇게 해서 밖에 나가서 인터뷰하든지 남에 가서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러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그래, 이런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강의 다음에는 지구 온난화를 내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